조금 전에 우리 수업하는 과정에 이 마이크 시절이 조금 이상해서 새로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코로나 시기지만 국내 산업의 영향을 봤을 때는 그나마 우리 공정의 우위에 있는 부분이 의료계 쪽에 소독제, 방진 마스크, 그 다음 건강식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통신업 같은 거는 이렇게 좋을 여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활동이 저조하다 보니 가급적이면 이렇게 통신을 이용해서 사회활동에 많이 대치가 되다 보니까 통신산업이 활성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구조적인 변화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사실 상당히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기능 감소.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저출산 부분이 우리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이거 아울러 저출산율이나 고령화는 또 우리 고령화 사회의 진입한 여건이 되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대면 선호. 지금은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전부 나홀로, 그 다음에 가소화, 나홀로 사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계속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많다. 그 다음 개인위생 개념 강화, 그리고 또 비대면으로 인한 어떤 무인화, 자동화, 그리고 탈종교화. 어쩌면 지금 종교적인 개념에 종교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종교를 갖고 있는 분은 있는 나름대로 어떤 또 종교가 없이 이렇게 생활해 오신 분은 종교에 대한 또 새로운 평가를 이번 기회에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디지털화 강화로 인해가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 사회 환경이 많이 변해왔죠. 그러면 이런 어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산업 현상을 분석한 이후에 우리 국가 정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책을 고민하고 지금 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런 와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이 마이크 시설이 안 돼서 제가 이걸 연결을 들고 지금 하다 보니 이러면 좀 불편하다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의 행동 패턴 변화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실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업 운영, 그 다음에 소비자, 투자자들의 형태의 변화는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죠. 특히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보는 대로 소비자 입장에 지금 좋아온 조건과 좋지 않은 조건, 이런 부분을 보면 특히 레저하고 취미생활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간,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죠. 대가는 나중에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 책, 게임 이런 건 엄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화관이나 박물관이나 테마파크, 이거는 거의 지금 죽을 쓰고 있어. 지금 영화관 안 가지 않습니까? 또 테마파크 안 가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니까. 박물관 거의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울산 박물관도 거의 지금 사람 거의 문을 닫아놓고면서. 그럼 소셜라이징 부분도 이렇게 VR, 레이저, 전송업은 상당히 호경기입니다. 거기에 아울러 그룹, 단체 활동, 라이브 공연, 특히 외식업, 이런 상당히 지금 고전을 목면하고 있죠. 그것도 어떻습니까? 건강 관리는 청소, 홈트레이닝, 집에서 요리하는, 이거는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단체 운동이라든지 불필요한 수술, 예를 들어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어떤 외형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죠. 소비문화도 어떻습니까? 엄청 많이 변했죠. 온라인 주문, 필수 소비재, 언택트 커머스는 상당히
폭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반면에 명품 소비, 오프라인 매장 방문은 많이 줄었죠.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이 울산만 하더라도 대형 백화점 가보면 꼭 필요한 사람만 나오시고 쇼핑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소비 문화의 백화점이나 이런 쪽이 어떻습니까? 꼭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쇼핑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희망에 의해서 물건을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명품 소비가 안 이루어집니다. 일단 사람이 만나고 그룹 단체 활동을 하고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명품 자기가 아무리 좋은 가방을 들어도 알아줄 사람이 없어. 또 들고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명품 소비가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 그러나 기업 입장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고객 유치 전략, 할인 정책, 이 커머스 이런 것은 상당히 촉진 관리 차원의 좋은 조건이죠. 그러나 고객 대면을 대응한다든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다든지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처럼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적 자원 역시 마찬가지. 가상 협업 도구라든지 리더십 소통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활성화되는 반면에 구인, 대면 회의, 출장 이런 건 거의 지금 안 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거의 출장 활성화, 세미나, 심포지엄 엄청 많이 가는데 지금은 거의 안 갑니다. 전부 온라인으로 다 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동화 계획, 가상교육 전달 이런 거는 참 좋아진 만큼 신제품 개발 이런 것도 거의 지금 안 하고 있죠. 운영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 경영 합리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되는 반면에 공장 가동률이나 그린필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내가 기업에 몸을 담는다든지 또는 조직에 몸을 담으면 기업 또는 그 조직에 나름대로 목표에 부합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꿈을 꾸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기업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뭘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뭘 하면 지금 현재는 잘 안 되겠다는 것도 딱 나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현안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누구십니까? 울산광역시의 송철호 시장이죠. 이분이 고민하는 겁니다. 울산지방정부로서 울산의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116만 울산 시민이 행복하고 정말 울산이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하겠느냐. 이것이 이분이 가장 고민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 2020년도에 목표가 시민과 함께 다시 되는 울산 이런 대전제의 비전을 제시하고 슬로건을 갖고 시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안적으로 보면 정책이 무엇이 문제냐? 중요한 것은 첫째는 어떻게 하면 울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인구 유출 방지, 고령화 사회, 경제 활성화, 상업도시 울산의 위상 확보 이런 것이 또 상당히 이 시장으로서는 정책의 주요 아젠다가 되는 거죠. 또 그 중에 하나가 안전도시 울산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하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가 사고 없이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인가. 그래서 유엔 방제도시, 그 다음에 세계 고령화 사회, 남북 어떻습니까? 유엔에서 지정하는 안전도시 울산 활성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대응 방안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한국한 뉴딜 정책 청와대에서 발표했었죠. 그거와 관련해서 울산시의 정책 발굴과 시행에 관한 정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 차원에서 울산시정의 정책 의지와 방침을 상당히 중요하다. 즉 울산시장의 의지와 방침이 울산시장의 중요한
안전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최근에 어제 아래 우리가 우리 지난주에 울산에 큰 사고가 생겼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난 8일날 남구의 사만 아르누보 화재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울산 시장으로서 총체적인 지휘를 하게 됐죠. 그 이후에 우리가 고민이 될 사항이 한 5개를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뭡니까? 울산 지역에 운영되는 고가 사다리치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7천, 쉽게 말하면 50m까지밖에 진화를 할 수 없는 차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럼 울산에는 어떻게? 이미 17층 이상 넘이 거의 한 28개 건물이 있다. 그럼 거기에 사고 불이 나면 지난 사만 아르누보 화재와 똑같은 우리가 불만 보고 그냥 이렇게 아쉬워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건물에 불이 나면, 특히 고층 건물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가서 불을 끝나는 것은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건물에 자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소방시설이죠. 그래서 불은 불나요. 불이 나면 바로 온도 또는 연기에 의해서 감지가 되어 바로 물이 쌀수가 되어 불이 꺼지는 거. 그 다음에 옥내 쏘아전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요소에 계단 요소에 쏘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뭡니까? 소화기죠. 그래서 소화기가 우리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에 불은 이 소화기 하나로서 충분히 불을 진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패가 되면 소방차가 10대, 소방차가 100대가 가더라도 그 불을 끌 수 없는 현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불은 초기 소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아르누보 화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지금 어느 누구도 화재 원인이 뭐다라고 장담해서 말씀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지금 정부적인 차원에, 이것도 정책의 한 분야죠. 정부적인 차원의 국립감시관에서 중심이 되어 경찰, 소방, 관련 부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초기 화재 원인이다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 조사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자기의 생각이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나온 통계에 의하면은 당초에 12층 에어컨 쓰레기에서 불이 났다 라고 신고가 되어 있는 근거를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지난 월요일날 발표한 것처럼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 이미 불이 나와왔는 그 지역 주민이 영상물을 제보를 했고 하는 거 보면은 3층 테라스에서 불이 올라가서 V자로 쫙 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가보신 분 계시지만 몰라도 저도 그날 저는 그 사만 아르누보 화재 사건에서 불과 직선거리 한 400m 지점에 저희 거주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현장에 갔었어요. 아니 정말 그거는 그쪽으로서 산소 도치로서 그냥 불을 내는 것처럼 그 현상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불이 안으로 들어가서 집이 타고 이게 아니고 밖에 외장재에서 불이 밑에서 붙어서 바로 직선으로 3층 테라스에서 해가지고 12층, 13층까지 바로 지금 불과 10분 만에 거의 20층, 15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런 현상을 봤다. 거기에 대해서 소방차, 물론 소방차가 70m짜리, 그 다음에 100m짜리, 200m짜리 있으면 좋겠죠. 물론 앞으로 정책을 울산도 최고 70m까지 올라가는 소방차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도 울산 시장 입장에서 또 진영 행안부 장관도 내려오셔가지고 그날 현장에서 브리핑을 듣고 얘기한 것처럼 울산도 광역시인데 30층 이상 되는 건물이 거의 한 30여 개의 동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 최고가 사다리가
이 50m까지 안 간 밖에 없다면 어떤 몸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그게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위층에 27, 8층, 30층, 40층까지는 불을 소화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 울산시의 안전 쪽의 정책, 소방안전 정책으로서 상당히 고민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건물 외벽에 알루미늄 복합 패널 접착제, 단열재. 이게 하나 불쏘시켜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 한번 불이 붙자마자 크게 흘립니다. 쉽게 말해서 물론 그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만 거의 뭐 산소 토치로서 그냥 이렇게 불을 그냥 이렇게 불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제가 목격을 했다. 뭐 그런 와중에 거기에는 물론 소방차가 바로 고가차에서 바로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하를 하면 불을 끌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는 공간적인 여건이나 시간적인 여건이 물리적으로 그걸 그 당시에는 초기 진화는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가연물질이 사용 금지, 법 개정 전에 건설된, 이미 벌써 이거는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고민사항이죠. 이건 물론 울산시가 해야 될 사항이라보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소방법을 어떻게, 건축법을 어떻게, 국회 차원의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다. 그 다음 법 사각지대 해소 대형 재난 예방을 위한 소극적인 부분에 대한 에어사. 그 다음에 화재 피해 주민들의 과도한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 문제. 이것이 여기 있는 울산의 최고 수장으로 있는 시장 입장에 봤을 때는 울산시의 안전 정책을 하는데 많은 고민사항이 될 것이다. 이 얘기 뭡니까? 언론도 처음 많이 나왔죠. 이 127가구에 있는 약 한 370여 명이 이 건물의 피해를 인해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데 마침 울산에 뭐 호텔을 하게 됐다라고 하니 그 호텔을 운영하는 것은 기금으로 이제 시의 예산으로 해준다라고 하니 어떻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왜 내가 내는 세금을 이 피해받은 이 사람들 보호해주는 것 자체는 좋은데 호텔에다가 그 사람들을 묵게 하는 것은 너무 과잉으로 지원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사회 여론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뭐 나중에 또 구상권을 신청할 것이고 또 재난금에서 뭐 얼마 정도 가격 이름이 호텔이라는 게 이렇게 숙소를 정했다라고 하니 그런 거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책 논의를 할 때 어떻게 울산의 여건상 지금은 환절기고 다시 또 코로나도 있고 어떤 체육관이나 학교 시설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매트를 깔고 해서 하기는 너무 열악하고 오히려 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할 수 있으니까 이름은 호텔로 되어 있지만 일반 어떤 모텔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는 가격이다. 일반 호텔은 보통 하루에 1인 2인 1실 기준하면 보통 호텔 기준하면 거의 18만 원에서 거의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게 보통 그 금액 수준인데 여기는 2인 1실을 했을 때 하루에 한 5만 원, 5천에서 6만 원 정도 되죠. 그렇다면 굳이 이름이 호텔이라서 그렇지 이건 크게 모텔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어떤 장소에 제3의 장소에 이렇게 또 뭐 마련하고 준비하고 다 하는 비용이나 이거 비용이나 큰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은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윈윈하는 차원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전에 양해가 되고 또 이렇게 호소가 좀 됐더라면은 시민들의 정서가 충분히 좋은 방향을 댔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바로 중간 생각이 다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어느 호텔에서 하겠다라고 하니 일반 시민들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금 내니까 그 사람 호텔에 거처를 마련하다. 그 비용 누가 내는데? 이렇게 반대 문제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우리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 시장 입장에 봤을 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울산시장의 정책 의지와 정책 방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 새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주셨다. 이렇게 안전보건 정책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누굽니까? 사실 울산대 총장님이시죠. 울산대 총장이란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학교 운영이라든지 엄청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역대 우리 당군지대에 이런 사례는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울산대의 총장 입장의 의지와 이분의 운영 방침이 앞으로 울산대의 그 위상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지금 고민사항은 아마 코로나 시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이고, 재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간간히 제가 한 2, 3년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울산대와 같은 재단에 있는 울산과학대, 청소하시는 분들의 대응업체 문제, 아직도 우리 본관 앞쪽이라든지 요소에 보면은 현수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청소 대응업체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정책의 일반 정책자의 어떤 의지에 달린 할 건지 말 건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루 속히 가야 된다든지 이건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 학교의 위상 확보를 위한 다양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울산대 총장의 의지와 방침이 학교 운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정책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 산업대학원 학생 여러분들 대부분은 기업에 몸담고 있습니다. 앞에 보신 분은 누구세요? 언론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분들은 기업 차원의 최고 책임자인 SK와 현대 경영방침이 중요합니다.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 MOU 체결을 기업 그룹의 경영방침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럼 SK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데 현대하고 어떻게 MOU 체결하자? 저 그룹의 경영방침,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하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어떻게? 기업에 조직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이 두 사람이 손잡는다는 게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하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근로자 입장에 또는 우리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회사에 몸을 담는다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회사 개념 보면 사장님이 어떤 우리 사회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장의 지시를 내가 따라야 될 것인가? 물론 아주 대기업에는 사장이라는 대부분 다 그룹 본사에 계시고 지방사업장에 주로 공장장 중심으로 되겠지만 보통 4, 50명 또는 한 100명 되는 기업도 사장이 직접 울산에 거주하시는 분 많죠. 또 여러분들 우리 산업대학원 학생들 대부분 뭐 기업에 있는 공장장 또는 부장, 관리자들이 많죠. 대부분 사장님의 지시를 직접 받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더를 어떻게? 공장장들도 받지만 대부분 사장의 직보를 받는 게 많죠. 그러면은 사장이 지시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언제까지 이걸 해결해야지? 자, 언제까지 우리가 뭐 조치하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본인은 고민이 많이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 자, 내가 원래 결혼하고 나이가 뭐 40대 중반이다. 또 50대 초반이다. 중반이다. 그럼 내가 지금 됐는데 가족이 어떤데? 앞으로 내가 대출금을 내서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이 대출금을 어떻게 바꿀 건가? 이런 부분도 하나의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결국 이것이 어떻게 정부 정책과 기업의 정책에 연관돼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장의 지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장의 입장에서는 집마련을 위한 대출금, 그 다음 금융문제, 개인 차원에서 하나의 계획은 결론적으로 이것도 개인이 사적인 개념이지만 개인의 계획이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이다. 안전보건 정책하듯이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개인이 봤을 때는 나는
진짜 내 인생에 성공한 인생으로서 살았다. 아직까지 여러분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가 자체가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아직까지 살아야 될 시간도 많이 사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야 될 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님, 아버님 또는 여러분들이 지인, 최근에 우리 국가의 뭐 최고 책임자 이외에 주로 여러분들이 존경하시는 사회 인물들 보면 과연 그분이 과거에 뭘 사장을 했다, 회장을 했다, 또는 정부 관료에 뭐 장관을 했다, 차관을 했다, 총리를 했다, 심지어도 대통령을 했다.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저 사람 정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봤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여러분 평가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을 가졌느냐.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는 지금 아직까지 좀 이르죠. 그 다음에 행복한 삶. 나는 정말 나의 돈은 크게 많이 벌지는 못했고 금전적으로 내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행복한 삶을 살았다. 어쩌면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삶이 되겠죠. 그러나 성공한 인생도 성공한 인생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삶이 더 우리 인간의 추구하는 것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안전보건 정책. 안전보건 정책이란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의 세밀한 부분까지 정책 속에 구체화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책 집행의 결과로서 정책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결과의 정책 실현을 위해 지불한 사회적 비용, 사회적 희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 사회적 비용, 사회적 희생은 뭡니까? 공론화 과정, 사회적 합의, 그 다음에 정책 비용 이런 것이 다 사회적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안전정책 제도대 의식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 제일 문제는 뭡니까? 최근 코로나 예방과 사회 경제. 이 정부 정책의 가장 고민사항이죠. 이번 주 5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2단계에서 1단계 낮췄다. 왜 낮췄습니까? 보건 쪽만 생각한다면 계속 2단계에서 2.5단계 50몇 명씩 확진자가 나오니까 더 강화하든지 더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2단계에서 1단계를 낮춘 걸 보니까 사회활동을 넓혔죠. 이건 뭐죠?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회 경제를 고려해요. 이것이 정부 정책의 정책자의 고민입니다. 안전을 너무, 보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또 경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안전보건이 그냥 한마디로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 현실. 그 중간에 딜레마죠. 그 다음 또 최근에 문제가 뭡니까? 서해 해수부 공무원이 비사사건. 물론 정치적 논리는 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정체적인 어떤 진보냐 보수냐 그걸 떠나서 단순한 개념을 보면 우리 국민이 한 사람이 일단 사망했어. 그럼 그 똑같은 사망했는 걸 두고 이제 진보 쪽에서는 이러저러고 얘기하고 또 보수 쪽에서는 이러저러고 얘기하고 결론은 뭡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희생이 된 거예요. 내가 늘 자주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죠.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욕도 나오고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때 뭡니까? 니 돈 많이 벌래, 좋은 거 먹을래, 일 많이 할래, 뭐 할래 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뭡니까? 니 죽을래, 살래 큰 최고의 악한수죠. 죽느냐 사느냐는 지금 현재 봐서 우리가 영적 개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죽으면 모든 끝이잖아. 그래서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어떤 논쟁의 대상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 정책의 지금 상당히 고민사항, 정책의 이슈화가 되어가지고 되죠. 즉 안전보건 정책 수립의 핵심 업무는 정책 기획입니다. 기획. 안전보건 정책 여러분들도
우리 산업대학원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에 하면 간부, 관리자들 소속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일하기 위한 전 단계, 내가 안전계획, 보건관리계획, 생산관리계획, 공정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흥망이 달려있다. 그 계획을 잘 짜야 돼요. 그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그냥 당연히 계획 다 되어 있는 거 그냥 일하는 거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어떻게 하면 기획을 잘하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보건 정책이 과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돈 1억, 2억, 10억 있으면 집 하나 사는 건 관계없어요. 물려준 유산 한 3억 있고 또 내 한 3억 모아놨고 그럼 6억 가지고 집 하나 사면 돼. 그렇지만 돈이 내가 3억이 아니라 6억이 아니라 없어. 그렇다면 없다에 내가 평생 내가 남은 집에 내 가족을 데리고 전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은 내 혼자 결혼하면 부인, 또 결혼해서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자식이. 그 남들은 자기 집에 사는데 내 집 없이 늘 뜨내기 생활, 전세 생활,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본인은 계획을 해야죠. 자, 나는 결혼하기 지금 현재 급여를 얼마 받고 있고 내가 어떤 회사에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내가 앞으로 한 5년 지나고 난 뒤에 또는 내년쯤 되면 내가 나이가 얼마 정도 되니까 내가 얼마의 대출을 내고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얼마고 내가 살고 있는 전세가 얼마니까 어디든지 내가 분양을 하나 받겠다. 그러면 대출 내는 돈이 한 1억 정도 대출 낸다. 그러면 그걸 한 10년 거치 20년 상환을 갖겠다. 라고 하면 그 자체가 정부가 봤을 때는 정책이지만 내 개인을 봤을 때는 계획이지만 개인의 계획을 개인의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결국 그것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행복지수가 높은 삶의 지수가 좋은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전보건 정책 수립의 핵심 업무는 정책 기획가다. 선진국일수록 총체적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것이 안전보건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책은 권위 있는 정부기관에 결정된 것은 공적인 의미를 갖는다.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라 하면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지니고 정부기관으로 정치제도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상권 분립을 지닌 민주화에 국회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장관 또는 차관, 그 다음 시도지사,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를 지닌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권위는 정부 정책기관, 개인 사적